안녕하세요. 제 5주 강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전 운동 했습니다. 그리고 제 5주 강의에서는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한 거와 이번 주 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까지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조금 그 대상을 달리해서 새로운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진동 현상과 파동 현상. 물론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우리 주위의 모든 자연 현상은 전부 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된다고 했죠. 이 진동과 파동도 역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운 것과 이번에 배울 진동과 파동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보겠습니다. 자, 진동과 파동을 들어가면서 맨 처음에 우리 후크의 법칙을 배우는데, 후크의 법칙은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워서 잘 알죠. 후크의 법칙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탄성력, 용수철, 스프링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자,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지난주까지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힘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이 야구공을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자, 오는 거를 때리면 오는 게 바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속도를 바꾸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구공의 모양이 바뀝니다. 이것도 역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크기를 갖는 물체가, 크기를 갖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죠. 크기를 갖는 물체가 힘을 가하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잡하죠. 물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연현상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현상을 그중에서 핵심만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이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의 경우에 형태 바꾸는 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어떤 것을 가정했습니까? 강체를 가정했었습니다. 강체는 뭡니까? 아무리 큰 힘 가하더라도 모양이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그냥 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모양 안 바뀌면 어땠습니까? 전혀 안 바뀌면, 다시 말하면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들이 구성 입자들이 있다면 그 구성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안 바뀌는 거, 이게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이게 이제 강체였는데, 그러면 이 강체는 평형 조건이, 움직이지 않을 조건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합력이 0이고 그 다음에 합력에 의한 토크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처음에 안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안 움직일 조건이죠. 자, 이번에는 속도는 안 바뀌고 형태만 바뀌는 경우, 이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체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체나 액체에서는 이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작은 힘만 받아도 바로 형태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고체만 대상인데, 자, 그러면 힘을 받아도 형태만 변하는 경우를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강체가, 크기를 갖는 물체가 평형인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받는 합력이 0이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합력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고체의 변형을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막대를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한쪽은 고정시켜 놓습니다. 고정시켜 놓고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 여기서 잡아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큰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길이가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쪽에 저기를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여기서 F만큼 잡아다니면 저기서도 저 벽도 고정시킨 벽도 이놈한테 F로 저쪽으로 잡아다닌다는 얘기죠.
똑같은 F를 잡아다닙니다. 더 크게 잡아다니지 않아요. 더 작으면 이놈이 일로 가겠죠. 더 크면 절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저 벽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F로 잡아다니니까 저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건 생각하지 않고 고체를 변형시킬 때는 지금 내가 작용한 이 힘만을 생각해서 우리 이제 고체의 변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고체의 변형을 얘기할 때도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자, 힘을 가하면 고체가 힘을 가하면 변형하겠죠. 우리 길이로 있는 건 길이가 더 길어진다든가 더 짧아진다거나 이렇게 하기로 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똑같은, 자, 여기서, 자, 이런 이 물체가 길이가 L인 물체를 힘을 가했더니, F라는 힘을 가했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항상 델타 L만큼만 늘어나냐? 그렇지가 않죠. 원래부터 요거의 길이가 2배면 이때 똑같은 힘을 가면 얼마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물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바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힘을 F로 잡아다니면 그럼 어땠다냐면 저기서도 마이너스 F가 됐지만 요 경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요 경계에서도 또 이쪽으로 잡아다니고, 자, 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잡아다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잡아다녀가지고 어떻습니까? 요 놈도 L만큼 늘어나고 요것도 L만큼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배, 여기서 하나만 있을 때 절반, 길이가 L일 때 델타 L만큼 늘어났다면 길이가 2L인 것은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2배의 델타 L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마나 변형이 잘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원래 길이가 얼마였나지를 알아야 되겠죠. 길이가 굉장히 길면 조그만 힘을 가해도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 길이가, 자, 이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이놈이 1m라고 생각하면 얼마쯤 늘어날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1m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길이를 L로 나누면 되겠죠. 늘어난 길이를. 그래서 요 늘어난 길이를 L로 나누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 L분의 델타 L을 묘사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형이라고 해요. 이 변형은 일반적인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거 변형돼서 막 그런 얘기 있죠. 그게 아니라 이건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에서 고체가 모양을 바뀌었을 때 바뀐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누는 것을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물리량이에요. 마치 힘 또는 뭐 속도 이렇듯이 변형이란 물리량이에요. 이 변형이 영어로는 뭐냐면 스트레인입니다. 스트레인이란 변형하면 혼동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명사인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 스트레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변형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거 1m당 늘어난 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인이 많으면 이거는 물체가 쉽게 변한다. 스트레인이 크면 쉽게 변한다. 같은 힘을 주더라도 쉽게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여기 힘 가하는데 같은 힘을 어떤 물체에다 가했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다 이제 힘 F를 가했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게 더 두꺼운 놈, 예를 들어서 옆으로, 다시 말하면 단면의 넓이가 2배가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얼마만큼 늘어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럴 때는 사실은 이 F가 2개에다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당 2분의 F씩 작용한 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2분의 델타 L만밖에 안 늘어나겠어요. 힘의 효과가 이렇게 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의 효과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면의 넓이가 1제곱미터당 작용한 힘, 다시 말하면 단면의 넓이로 나눈, 작용한 힘을 단면의 넓이로 나눠야지 이 물체한테 작용한 힘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힘을 그 단면의 넓이로 나눈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형력도 그래서 이거 물리량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은 변화한 길이를 단위 길이로, 전체 길이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작용한 힘을 단면의 넓이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물체마다 그 물체에 작용한 변형과 변형력은, 다시 말하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 관계를 식으로 쓴다면 자,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례 관계를 저기다 변형력 스트레스를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변형을 스트레인 쓰고 그 비례 상수 그 비례 상수를 y라고 쓰는데 이 왜 y라고 썼냐면 이걸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역률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그 역률이란 뭐냐? 영은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의사였는데 물리학자도 하고 그 옛날에는 다 만행을 했었죠. 생리학자도 하고 언어학자도 하고 했는데 아주 여러 나라 말에 능통했다고 하는 거죠. 이 영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역률에서도 배우고 또 배운 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이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뉴턴이 그 유명한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입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1803년에 영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체가 변형할 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는 것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그래서 그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철의 역률, 구리의 역률, 나무의 역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철이면 전부 다 역률이 다 똑같아요. 늘어나는 게 전부 다 같다. 다시 말하면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률을 보면 이래요. 자, 역률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역률의 단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기서 힘을 넓이로 나눈 거, 이게 단위 넓이당의 힘, 이게 압력입니다. 우리 압력을 따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우리 압력할 때는 어떤 면에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작용한 면의 넓이로 나누면 압력의 단위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저 스트레스도 바로 힘을 넓이로 나눴기 때문에 압력의 단위를 스트레스의 단위와 같이 씁니다. 스트레스와 압력은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압력의 단위는 힘, 뉴턴 나누기 넓이, 미터 제곱. 뉴턴 나누기 미터 제곱. 이게 이제 그 압력의 단위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파스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1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바로 1 파스칼이 됩니다. 이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로 역률을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역률은 이 단위로 표현하면 굉장히 큰 수가 돼요. 그래서 10의 구승을 앞으로 뽑아낼 것 같으면 네, 고무의 경우에는 0.002 이건 뭡니까? 잘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대퇴골 정도면 상당히 좀 센 게 되겠어요. 제일 센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1200 정도 이 단위로 1200 곱하기 10의 구승 파스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률이 그래서 이렇게 아주 0.002에서부터 1200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금속 같으면 알루미늄이 비교적 더 잘 늘어나죠. 주철, 구리 이런 순서죠. 이런 순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성질은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여기에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게 후크의 법칙과 연관이 됩니다. 후크는 0보다 100년 더 일찍 산 사람이에요. 더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 가면 물체가 변형하는 것에 대한 원리는 후크가 더 먼저 알아냈습니다. 후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뉴턴 시대 사람이었어요. 뉴턴하고 계속 싸웠어요. 계속. 그래서 심지어 만유인력 법칙도 자신이 뉴턴보다 더 먼저 발견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그거 틀렸다고 막 반박하고 막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하도 이 후크가 못살게 보니까 뉴턴이 빛의 입자설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입자설이라는 책, 광학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언제 발표했냐면 1704년에 발표했어요. 후크가 죽은 그 다음에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후크는 또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현미경을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런데 후크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고체에 작용한 힘과 고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길이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질이 아니라 물체에 대한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여기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했다면 이 물체를 F를 잡아다니겠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늘어난 길이는 힘을 2배로 하면 어떻게 돼요? 2배로 더 많이 늘어난다.
자, 이렇게 F만큼 작용했을 때 X가 된다면 EF를 작용하면 EX만큼 늘어난다. 이 비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의 법칙은 F는 KX 이렇게 하고 K가 바로 비례상수죠. 그래서 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용수철 상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은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용수철 상수는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물체의 성질입니다. 똑같은 용수철이라도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용수철 상수가 달라져요. 또 절반도 딱 자르면 용수철 상수가 더 커지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수철 상수가 똑같은 용수철인데 만든 재질은 똑같아요.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그래서 두 용수철 상수가 K1과 K2인 용수철을 우리가 직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요걸 직렬로 두 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같이 자 여기서 하나하나가 X1, X2만큼 늘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용수철 상수가 K1, K2면 F는 X1은 K1분의 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F는 K1, X1 이렇게 되니까 저 X2는 어떻게 되겠어요? K2분의 F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서 똑같은 힘을 가하면 저기서도 역시 저놈한테도 역시 F를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얼마만큼씩 늘어나겠습니까? X1 늘어나고 X2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 늘어난 건 얼마냐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되겠어요. 그래서 X1 더하기 X2 근데 요 놈이 바로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전체의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한다면 여기에 K분의 F 이러면 이게 바로 전체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만족되는데 여기 X1, X2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F가 다 똑같은 거니까 없애면 뭐가 성립합니까? K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이 성립하죠. 이건 마치 저항을 그 전기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용수철 상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직렬로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더 작아지는 거죠. 2짜리를 두 개를 더하면 1짜리가 되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용수철 상수는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더 어떻게 되냐? 더 작아진다. 상수가 보다 합성 용수철 상수가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병렬 연결 보기로 하겠어요. 병렬 연결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두 용수철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용수철이 다 똑같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용수철에 X만큼 이렇게 똑같이 늘어났다면 첫 번째 용수철에 작용한 힘은 K1X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용수철에 작용한 힘은 K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 여기서 보니까 저 F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더한 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는 전체 용수철이 KX라고 한다면 여기서 X를 이번엔 다 없애면 K1 더하기 K2는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는 용수철 상수가 그만큼 더 커진다. 다시 말하면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더 잘 못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할수록 용수철 상수가 더 커지는 걸 우리 금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후쿠의 법칙이나 또는 역률이나 두 개가 전부 다 힘을 가했을 때 고체가 변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개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률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역률과 탄성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용수철의 경우에는 그냥 길이만 생각했는데 역률의 경우에는 단면의 넓이도 생각해야 되죠. 이 단면의 넓이에 힘 F를 가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면 힘 F를 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스트레인은 얼마가 됩니까? 스트레인은 델타 L분, 요 스트레스는 F 나누기 S가 되고 스트레인은 델타 L 나누기 L 되고 그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역률을 정의한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을 후쿠의 법칙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후쿠의 법칙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쿠의 법칙은 F는 이랬죠. 그래서 여기다 S를 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F는 하고서 S를 곱하고 이 델타 L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X 늘어난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델타 L 대신에 X를 쓸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겠어요? 아,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바로 용수철 상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률에다가 단면의 넓이를 곱하고
길이로 나눌 것 같으면 용수철 상수가 되겠어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작아진다. 단면의 넓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용수철 상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체의 변형을 다룰 때는 우리가 역률이 필요한데, 역률은 고체에서 그 고체를 만드는 물질의 성질이고, 탄성률은 어떻게 되냐? 탄성률은 어떤 물질로 물질을 만들었을 때 그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체가 탄성력을 받으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제 변형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형은 상관없이 이런 탄성력의 효과를 생각합니다. 이제 변형은 다 끝났어요. 다시 이제 물체의 운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진동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 탄성력이라는 게 있고 복원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자, 의미가 있습니다. 탄성력은 복원력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복원력이라고 다 탄성력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탄성력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복원력이란 무슨 말일까? 우리 F를 자,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물체가 이동한 변이, 그 힘을 받은 물체가 이동한 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쿠의 법칙하고는 좀 다른 게 되겠어요. 후쿠의 법칙은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물체는 움직이지 않고 변형한 경우만 생각한 거죠. 자, 이 경우는 지금 힘 작용했는데, 그래서 요거 지금 후쿠의 법칙으로 안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체가 힘을 받고 나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그 움직인 것과 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저 F를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왜 복원력이라고 하냐면, 자, 요거 복원력이라는 의미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절로 가면, 자, 그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반대로, 그러니까 멀어지면 못 가게 만드는, 물체가 이동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복원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탄성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변위에 비례한다. 2배로 멀리 가면 힘이 2배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은 어떤 놈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바로 저 비례한다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K에 R에 비례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R 또는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탄성력을 작용하게 하려면 탄성체로부터 힘을 받으면 탄성력 작용하는데, 탄성체란 뭐냐? 변형시킬 때 후쿠의 법칙을 만족하는 물체를 전부 다 탄성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고체는 변형을 조금만 시키면 그러면 다 탄성체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스트레인, 변형이죠. 그 다음에 저게 스트레스 한다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비례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 비례하는 영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이게 탄성 영역인데, 이거 탄성 비례하는 구간이 탄성 영역인데, 스트레스가 더 커지면 더 이상 비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비례하지 않기 시작하는 요점을 탄성 한계라고 하고, 그 뒤에는 요거 소속 영역이다. 여기는 힘을 없애더라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탄성 한계 내에서는 힘을 없애면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요 소속 영역에서는 원래 모양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주 변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변형력을 더 크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크게 하면 그때는 물체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물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면, 탄성력은 물체가 어떤 물체가 탄성체에 연결한 물체가 탄성체로부터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탄성력을 작용하게 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바로 뭐냐면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연결했을 때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 이게 바로 탄성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탄성체가 용수철인데, 자, 이렇게 있다면, 자, 이게 탄성력인 게 보겠어요. 자, 요게 요만큼 움직였어요. 요만큼 움직이면 저 용수철이 어떻게 힘 작용합니까? 힘을, 자, X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은 어떤 방향입니까? 왼쪽이죠. 이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거 F는 마이너스 KX가 바로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이거 밀었다고 하면 이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면 왼쪽으로 밀면 변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변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미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이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했지만 x의 마이너스니까 힘은 플러스가 되겠어요. 다시 말해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물체가 왼쪽으로 가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가는, 다시 말하면 물체의 변이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항상 반대면 그게 복원력이고 그 다음에 요 x에 비례하면 탄성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면 또는 복원력을 받고 움직이면 물체는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동이란 바로 뭐냐? 진동은 이런 거예요. 한 위치를 중심으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뭡니까? 나뭇잎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이거 만약에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한다면 이거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왔다 갔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죠. 네, 이것도 이게 한참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진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동은 어떤 특징으로 기술이 되냐면, 이 진동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주기입니다. 주기는 뭐예요? 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진동은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주기가 작겠죠. 천천히 진동하면 주기가 길겠습니다. 근데 진동수란 주기로 나눈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한 동작의 수예요. 그래서 한 번 동작하는데 10초 걸렸다면 1초 동안은 몇 번 왕복하겠습니까? 10분의 1번이죠. 그래서 이 주기하고 진동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서로 역수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 진동수에다가 이 파이를 곱하는 것을 각진동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왜 이거를 각진동수라고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각진동수는 그냥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하고 진동수 사이에는 T는 F분의 1이라는 관계가 있고, F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F는 2파이분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죠. 그래서 저기다 F분의 1이니까 오메가분의 2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F는 이렇게 되고 오메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개는 주기와 진동수와 각진동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진동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세 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무엇으로 규정이 되냐? 그냥 진동수로 규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또는 주기로 규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세 개를 그대로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놈들을 부르는 단위는 뭘 쓰냐면, 주기는 시간이니까 초입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단위 시간분의 거죠. 그래, 초분의 1이에요. 그래서 1초분의 1인데 그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헤르츠는 사람 이름이 되겠어요. 전자기파를 맨 처음 실험으로 만든 사람이 이 헤르츠입니다. 그러면 각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다 그랬죠. 근데 2파이는 각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진동수의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인데, 이 레디안은 우리가 지난주에 회전운동 하면서 배웠죠. 이 레디안은 단위가 각이라는 걸 표시하려고만 했지 꼭 있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레디안 퍼 세컨은 헤르츠와 똑같은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진동수도 마찬가지로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동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진동이 있는데 그걸 단순조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Simple Harmonic Oscillation.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선 변이가 시간에 대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죠.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는 모양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사실은 똑같은 모양입니다, 두 개가. 자, 이렇게 진동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수철에 연결시켜서 진동하고 있는 물체는 반드시 단순조화 진동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나중에 단순조화 진동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보이겠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변이죠. 이 변이를 보면 이 변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사인 t분의 2파이, 여기다 t에다가 주기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이렇게 가지요. 한 번 완성되죠. 그래서 한 번 완성되는 걸 하려면 t분의 2파이하고 t 이렇게 써야지 돼요.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을 쓰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사인 또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단순 조화 진동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힘입니다.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의 운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자, 여기에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중에 던지면 공중에 던진 물체는 항상 어떤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까?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하죠.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안 바뀌는 일정한 힘을 계속 받으면 항상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력이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한 힘을 받아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래서 공중에다 던지면 어떻게 던지든지 그 모양은 항상 포물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의 특징이 바로 그거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돈다고 그러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힘을 받으면 항상 타원 운동을 합니다. 어떤 물체든지. 그래서 그 타원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만 보고서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케플러의 제1법칙 딱 했는데 케플러의 제1법칙을 보고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냈죠. 왜 그러냐면 타원 운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힘이기 때문에 태양이 물체를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힘으로 잡아다닐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성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든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힘을 받고 움직이면 그래서 타원 궤도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탄성력을 받으면 단순 조화 진동을 합니다.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그 물체에 탄성력밖에. 이 탄성력은 어떤 겁니까?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이죠. 마이너스 KR과 같은 형태의 힘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해요?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데 이 단순 조화 진동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 시간에 대해서 사인 또는 코사인에 비례하는 변위가 그렇게 비례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순 조화 진동은 등속 원운동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세요. 물체가 지금 여기서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뺑뺑 돕니다. 그 일정한 속력으로 돌 때 변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에서 우리 배웠었죠. 여기서 세타는 오메가 t 하면 이거 등속 원운동하는 거예요. 이 오메가가 안 바뀌면 세타는 오메가 t 이런 관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저 세타는 오메가 t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오메가 t죠. 이 오메가가 바로 t분의 2파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단순 조화 진동이죠. 근데 y는 어떻게 돼요? y는 r 사인 오메가 t죠. 이렇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시간에 대해서 이게 움직이는 게 이게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보면 등속 원운동을 옆에서 본 운동은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에요? 단순 조화 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 조화 진동은 등속 원운동을 옆에서 바라본 운동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F에다가 2파이 곱한 걸 우리가 각진동수라고 불렀었죠. 이 각진동수라고 부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게 2파이를 곱하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등속 원운동하고 비교하면 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에서의 오메가는 사실은 뭐였습니까? 뺑뺑 도는 각속도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이 각속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메가는 R분의 V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각속도가 오메가면 한 번 도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주기는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누면 이게 주기죠.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눴더니 바로 이걸 대입하니까 뭐가 됩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죠. 바로 이게 어떤 식하고 똑같아요? 각진동수의 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각진동수는 각속도하고 그냥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속도를 그 다음에 요거 주기 이 단순 조화 진동에서는 요 주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원운동에서의 주기는 바로 뭐겠어요? 원운동에서의 주기는 t분의 1이죠. 이 t분의 1에다가 각속도를 만들려면 2파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진동수를 만들려면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해야지 되는 똑같은 일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는 진동에 대해서는 단순조와 진동에서는 각진동수라고 부르고 그걸 원운동하고 비교하면 각속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각속도하고 각진동수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탄성력을 받으면 왜 단순조와 진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탄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났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운동방정식이 바로 뭐냐면 F는 MA죠. 그래서 F는 MA, 이게 A입니다. 저 F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탄성력이니까 마이너스 K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F는 MA를 여기가 탄성력일 때, 받는 힘이 탄성력일 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쓴 겁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미분방정식인데 이런 미분방정식을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면 좋냐면 미분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의 개수가 1이게 딱 고쳐주면 좋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M으로 나눈 거죠. M으로 나눠서 여기는 1로 딱 1로 만들어 놓고 X의 개수는 이걸 오메가 제곱으로 썼는데 오메가 제곱으로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걸 풀을 것 같으면 단순조와 진동이 나오는데 그때 요 각진동수가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는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K로 나눠야 되니까 K분의 M이 바로 오메가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M분의 K 맞습니까? 오메가 제곱은 그렇죠. M분의 K 해야 되겠죠. M으로 나눈 거죠. K로 나눈 게 아니라. 그래서 각진동수는 요거의 제곱권이 바로 각진동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조와 진동하고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처음에 저 X 우리 원운동할 때 등속 원운동할 때 저 X 저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Y 집어넣겠어요. X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R 코사인 오메가 T였죠. Y는 어떻게 됐어요? R 사인 오메가 T였죠. 그래서 저기다 R 코사인 오메가 T, 여기다 R 사인 오메가 T를 놓고서 이놈들이, 여기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했죠. 이놈들이 정말 이걸 만족하나 보겠어요. 이걸 만족하나 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만족할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하면 이 식의 풀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R 코사인 오메가 T와 R 사인 오메가 T는 바로 이 식, 저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풀이인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합니다. 자, 미분 먼저 하면, 자, 저 x 미분하고 저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아졌죠.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면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이제 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이게 바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력을 받는 물체가 바로 만족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아까는 단순 조화 진동이 뭔지 알고 그거를 운동방정식에다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죠. 이 미분 방식을 푸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거니까 후용만 좀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면 미분 방정식을 배울 때 이 풀이를 배우게 되는데, 자, 이 풀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전에 미분 방정식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자, 이건 어떤 미분 방정식이냐?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은 어떤 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가 x죠. x가 전부 다 1차만 있죠. 1차. 그다음에 이건 그래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이거는 제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요 우변이 0. 그래서 x가 안 들어있는 항이 0이면 우리 제차라고 그랬죠. 그렇게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일 때는 우리 항상 그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의 독립변수가 없어요. 개수가 상수예요. 개수가 상수면 항상 풀이를 어떤 꼴로 구할 수가 있냐면 2의 알파 t승, 이게 항상 이것의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알파 값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다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 2번 미분하면 t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의 알파 t로 나눠버리면 바로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알파에 대해서 푸는 거예요. 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파가 2개가 있어요. 풀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2의
플러스 I 오메가 t도 풀이가 되고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도 풀이가 돼요. 그 두 개 합도 풀이가 되고 거기다 뭐를 곱해서 합해도 풀이가 돼요. 그래서 A하고 B는 그냥 상수기만 하면 A하고 B가 어떤 값이든지 전부 다 풀이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일반 풀이다, 제너럴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일반 풀이로 풀어놓으면 A와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초기 조건. t는 제로일 때 x가 무엇인지, t는 제로일 때 v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a와 b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꼴로 하니까 이거 좀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2의 플러스 I 오메가 t 이건 뭡니까? 복소수죠. 그래서 어떻게? 복소수라는 건 허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가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A와 B를 구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딱 나오냐면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사실은요 오일라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의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집어넣으면 코사인 오메가 t하고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 앞에 이번엔 저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일반 풀이를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에 여기다 상수 붙이는 합으로 이제 풀 수도 있어요. 그 풀이가 그렇게도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풀이에요. 똑같은 요 C와 D도 역시 초기 조건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또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이런 삼각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코사인 파이를 여기는 저 C와 D를 여기다 이쪽 밑변의 길이는 C가 되고 높이는 D가 되고 저 뒷면의 길이를 루트 C제곱분의 D제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저 각을 파이라고 하면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느냐? 요걸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렇게 바꿔요. 두 번째는 요렇게 잡아 빼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바로 코사인 파이가 되고 요게 바로 사인 파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풀이는 두 개의 상수를 갖는데 여기서 두 개의 상수는 요 2하고 요 파이가 요 두 개의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탄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풀면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 답인 그런 풀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물체를 볼 것 같으면 저놈이 단순 조화 진동하는구나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아냐면 운동 방정식만 보면 압니다. 운동 방정식을 보고서 어떤 힘을 받으면 변위에 비례하는 탄성력을 받으면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단순 조화 진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서 뭐까지 알 수가 있냐면 그 단순 조화 진동의 주기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거 아까 한 거죠. 아까 했더니 자 여기서 KX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게 바로 뭐예요? 각진동수였죠. 그래서 각진동수를 알면 바로 주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갖다가 M으로 나누기 여기서부터 요거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이 저기가 플러스가 되고 저기는 2차 미분이고 여기는 x고 이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건 그냥 항상 단순 조화 진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x 앞에 있는 게 바로 각진동수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진자 같은 게 굉장히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안 했었죠. 근데 요거 보면, 자, 어떻게 구했었냐면, 회전운동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회전운동 방정에서 토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토크가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그랬죠. 그래서 정의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요건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거 자체는, 이건 비선형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조건 아래서 여기가 세타가 작으면 또는 줄의 길이가 길면 그러면 이거 세타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근사를 할 수가 있으면 세타가 굉장히 작아서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x가 요게 x라면 어때요? 요거 바로 단순 조화 진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식이 됐죠. 네. 그러면 요 놈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바로 오메가 제곱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요게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각진동수는 요거의 루트가 되겠어요. 그럼 오메가가 알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오메가 1의 2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요 앞에 있는 요 항으로부터 바로 뭘 알 수가 있느냐? 주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재미있는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여기다가 가상적이지만 지구에다가 터널을 뚫겠어요. 중심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고 거기다가 물질 하나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만유인력은 우리가 지금 안 배웠지만 사실은 저 질량한테 작용하는 거는 저 점선으로 들어있는 원 안에 있는 질량. 그래서 저 M'이 저 점선에 들어있는 안에 있는 질량이 되겠어요. 그 점선에 들어있는 아래에 있는 질량은 지구 전체 질량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R3승, 요 R이 지구 질량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 저 반지름 X3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 M'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F가 마이너스 G하고 R3승분의 M인데 이때 저 M 이런 식으로 쓴다면 사실 여기다 M'을 써야 되는데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썼을 때 네. 이렇게 됐죠. 지금 뭘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저 M'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M'을 저기다 집어넣었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 자, X제곱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다 봤더니 미분 방정식이 여기 X가 있고 여기 상수가 나왔죠. 자, 이렇게 상수가 나왔으면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 제곱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오메가로부터 계산을 하면 여기 G가 만유인력 상수, 요거 지구 질량이고 요거 지구 반지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5,600초가 나와요. 주기가. 이거 어떤 주기냐면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왕복 운동하는 주기예요. 5,000초면 그게 약 84분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터널을 쫙 뚫으면 저기 브라질의 리오자네이로가 나옵니다. 리오자네이로에다가 딱 뭔가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떨어뜨리면 84분이 요 42분에 거기 딱 도달해서 다시 내 손에 돌아오면 84분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물이 있으면 저기다 조금 물에 떠 있어요. 그럼 부력을 받아가지고 떠 있죠. 이걸 조금 누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진동하는데 이 진동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 정리하면 바로 여기에 dt제곱분의 d제곱 x가 이렇게 나오고 x가 나오고 여기 상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상수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메가 제곱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동하는 주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단순 조화 진동하는 것은 뭐만 받으면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 즉 탄성력만 받으면 단순 조화 진동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단순 조화 진동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파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파동이란 진동과 좀 다른 거예요. 진동이란 한 물체가 제자리에서 한 위치 주위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은 대상마다 한 물체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동은 뭐냐? 대상이 여러 물체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동은 한 물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한 물체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딱 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알면 뭘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동수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각진동수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파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동은 대상이 한 물체가 아닙니다. 인접한 위치의 진동이 서로 전달되어 나가는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동은 여러 물체가 되겠어요. 여러 물체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 물체 하나하나는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동이 전달돼 나갑니다.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모두 똑같은 진동, 물체마다 다른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다들 똑같이 일어났다 똑같이 앉으면 파동이라고 안 그래요. 약간씩 시차를 두면서 전달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진동하는 물질이 이게 바로 파동을 전달하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파동의 매질이다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매질 중에서 똑같은 진동을 반복하는 것이 전달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채춤 같은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채춤하면 부채가 막 샥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제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만 하죠? 그러면 어때요? 이 부채가 쫙 저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응원할 때도 파도 타기 응원도 그런 겁니다. 네,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파동입니다. 그게 수면파. 물이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탁 던지면 물이 그 돌멩이가 떨어진 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가운데 있는 물이 줄어들지 않죠.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모양만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 분자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 분자들은 이 파동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막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저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건 지금 물 분자인데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뭐 움직이죠? 자, 그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줄을 볼 것 같으면 줄을 흔들어줘요. 줄을 흔들어주면 줄은 제자리에 있죠. 제자리에 있는데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저 빨간 걸 보면 어떻습니까? 저 제자리에서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처럼 보여요. 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 똑같은 동작이 약간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였죠. 근데 파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하고 하나 더 있는 게 파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기는 시간에 대한 주기라면 파장은 거리에 대한 파장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파동에서 한 물체가, 주기는 진동이 전달되는 거라고 했죠. 진동이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그때 진동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각진동수 이런 관계가 있죠. 근데 파장은 뭐냐면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여기 마치 저 주기를 주기분의 1을 진동수 이렇게 부른 것처럼 파장을 람다라고 한다면 람다분의 1이 단위 길이에 들어있는 파동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파동수. 근데 이 파동수란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써요. 그 다음에 여기 파수. 여기서는 진동수 그리고 각진동수 그랬는데 저 파동수. 파수는 뭐냐면 파수가 바로 각진동수처럼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예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걸 각진동수라면 여기에 파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 이게 바로 파수인데 우리 파동에서는 이 파수란 말은 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주기로 대표하는 성질이 있고 길이에 대한 파장으로 대표되는 성질이 있다면 주기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걸 각진동수라고 한다면 파장분의 1에다가 2파이를 곱한 거를 파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동수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정리하면 주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 영어로는 주기를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프리퀀시라고 하고 각진동수는 뭐라고 그래요? 앵귤러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파동에서 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파장이 있는데 이때 요거분의 1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영어로는 요 파동수인데 영어로 이 파장은 웨이블랭스인데 파동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파동수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는 뭐냐?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이 웨이브 넘버를 람다분의 2파이를 파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방 계산하느냐? 주기가 바로 뭐예요? 한 동작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파장이 바로 뭐예요? 한 동작 하는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죠. 그래서 한 파장만큼 가는데 한 주기 걸린 겁니다.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은 바로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기분의 1이 바로 뭐예요? 진동수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각진동수를 표시하면 2파이분의 오메가고 그 다음에 파장은 파수를 표시하면 K분의 2파이죠. 그래서 2파이가 없어져가지고 K분의 오메가도 또한 파동의 속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은 여러 가지 진동수나 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똑같은 줄이 있더라도 내가 더 빨리 이렇게
흔들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진동수가 더 커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력은 진동 람다 F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속력이 커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력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매질로 결정이 돼요. 매질이 안 바뀌면 속력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진동수를 크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 속력이 그대로 있도록 파장이 바뀝니다. 파장이 작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어요. 여기에 파동의 속력은 람다 F 그러니까 람다가 바뀌면 속력도 바뀌고 F가 바뀌면 속력도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V는 항상 똑같아요. V는 어떻게 해야지만 바뀔 수가 있느냐? 매질이 바뀌어야지만 바뀌겠어요. 그래서 람다 F는 바뀐다면 둘의 곱은 일정하도록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동을 설명하려면 위상을 알아야 돼요. 파동의 위상. 파동의 위상이란 말을 어디에도 쓰냐면 달의 위상이란 말도 씁니다. 달의 위상은 뭐예요?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이런 게 위상이죠. 이런 위상은 언제 쓰냐면 똑같은 동작이 반복될 때 어떻습니까? 보름달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보름달이 언제 일어난다 이러지 않고 저 달의 위상은 보름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초승달, 상현 이런 것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달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파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이런 게 있다면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똑같은 동작이 반복하죠. 그러면 이때 위상이 반복된다. 코사인 세타도 어때요? 사실은 모양이 어떻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지만 시작점이 다르죠. 그렇지만 모양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사실은 똑같은데 위상만 좀 다른 거예요. 하나가 좀 일찍 시작하고 하나가 좀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위상이 어떤 게 같은 거냐면 자 이런 점들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다 같은 것들 저 네 점들이 위상이 같은 점들입니다. 근데 위상이 같은 점이 저 옆에 또 있을 것도 같지만 여기 뭐와 뭐가 같아야 되냐면 그 사인 세타 값도 같아야 되지만 그 사인 세타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들은 지금 여기서 저 네 개가 있고 요거는 위상이 같은 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파동에서의 위상이라면 바로 이렇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중에서 어디 차지하는지 그 위상은 어디에다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요 한 파장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겠죠. 한 파장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파동의 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저 오메가 t가 바로 진동 표시할 때 쓴 거죠. 진동 표시할 때 쓴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kx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t분의 2파이가 들어가고 람다분의 2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파수가 사용이 되지 파동수는 사용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저기에 람다분의 1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람다분의 2파이를 쓰고 t분의 2파이를 쓰기 때문에 파동을 표시할 때는 각진동수와 파수가 항상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yxt 할 것 같으면 뭘 얘기하냐면 좀 변이인데 yxt는 위치가 x고 매질이 쫙 있다면 매질 중에서 위치가 x인 곳 그 다음에 시간이 t일 때 그때 변이를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저 a는 뭐냐면 변이 중에서 가장 큰 값 그걸 진폭이라고 얘기하죠. 최대의 변이.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저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저게 바로 뭐냐면 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거죠. 위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t를 일정하게 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 t를 일정하게 놓으면 그러면 어떤 파동이 어떤 순간에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딱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는 t 사진을 쫙 찍었습니다. 사진을 쫙 찍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일정한 값이죠. 그럼 요건 일정한 값이고 kx에 대해서 변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t0가 제로라면 요거 없는 게 되겠어요. 사인 kx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인 kx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t는 제로 때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걸 갖다가 스냅샷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기 뭐냐 한 위치에서만 보겠어요. 한 위치에서 매질의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 위치에서 x에다가 한 위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x0를 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거기서 진동하겠죠. 근데 여기 원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에서 보면
원점에서 보면 어떤 모양일까? 원점에서 보면 여기 요거 마이너스 사인, 여기 원점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요 거꾸로가 됩니다. 스냅샷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요 거꾸로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 것 같으면 앞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흐른다고 생각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요 놈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거. 여기 있던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 원래 있던 건 이만큼 가고 그다음 게 이제 도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지나면 요렇게 도착하죠. 자, 요렇게 저 조개 도착하죠. 자, 요렇게 여기 뭐 시간이 지나가면 도착하는 게 요놈들 지금 도착하는 거죠. 자, 도착하는 거. 그래서 파동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을 보고서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지금 파동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저기서 볼 것 같으면 저 빨간 거 봐요. 제자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본 겁니까? 위상이 같은. 자, 여기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는 건 지금 뭐가 같은 거예요? 위상이 같은 거죠. 맨 꼭대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맨 꼭대기. 이게 바로 뭡니까? 위상이 같은 점들이죠. 자, 위상이 같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은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파동의 속도는 위상이 일정한 위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위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위상이라고 그랬죠. 요 놈이 일정하게, 요게 위상인데, 요 놈을 일정하게, 요거 안 변하게 놓는 거예요. 요거 90도다, 요거 0도다, 이렇게 놓겠죠. 자, 요걸 만족하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요걸 만족하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속도를 딱 구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x는 k분의 이거 속도죠. 이거 플러스 v죠. 그래서 이런 꼴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속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 대신에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요거 어떻게 되냐? 요거는 왼쪽으로 가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무엇으로 구해요? 위상이 일정하다고 놓고 거기서부터 위상이 일정한 점이 지나가는 속력을 구하면 되죠. 이게 바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파동 방정식이 단순 조화 운동의 방정식 우리 앞에서 이제 구했었죠. 이 파동 방정식은 사실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줄이 이렇게 있으면 줄에서 파동이 생기는데 그 파동이 만족하는 방정식, 그건 무엇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런데 먼저 미분을 할 때 체인 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냐면 어떤 함수가 x의 함수이고 그 x는 다시 t 함수라고 하면 그랬을 때 그 함수를 이제 t로 미분할 것 같으면 처음에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로 미분하고 이게 바로 체인 룰입니다. 근데 이 체인 룰을 요거 우리 요거 델타 하는 건 차분인데 차분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요거를 미분에 대해서 차분에 대해서 요 근사식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델타 y를 그것도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지워지게 썼을 뿐이에요. 그냥 델타 x로 나눠주고 곱해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근사식이에요. 왜냐하면 요 델타 x하고 요 델타 x가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미분이란 요 차분이 굉장히 작은 게 미분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저기에 있는 dx하고 오른쪽에 있는 dx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더 이상 근사식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맞는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dy, dx하고 다시 곱해주고 dx, d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y는 x로 미분하고 또 t로 미분해서 dt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dt로 나눌 것 같으면 dt분의 dy는 dx분의 dy, dt분의 dx 여기 그냥 미분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상세도 잘 나오는 거죠. 요렇게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 저식 파동에 대한 식을 이제 여기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편미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면 우리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종속 변수가 두 개니까 네, 편미분 라운드 x분의 파셜 x분의 파셜 y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돼요? 파셜 x분의 파셜 y면 요 전체를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시에타라고 딱 놓을 것 같으면 네, 요거 시에타라고 놓으면 시에타가 다시 저렇게 되죠. 그래서 저걸 미분한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어요. 한 번 더 미분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되는데 t에 대해서도 똑같이 두 번 미분할 것 같으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뭐만 다르게? 개수만 다르게 똑같은 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눌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네. 요 두 번째에서 t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자, 여기서 k제곱을 곱하고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곱해가지고 둘을 빼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식에서 2식을 빼줄 것 같으면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빼주면 0 되죠. 빼주면 0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됐는데 요 식이 바로 뭐냐면 요 미분 방정식 이게 바로 파동이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은 k분의 오메가가 속도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동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런 식을 만족하면 그건 파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력이 여기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든지 이걸 만족하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질에 따라서 저 속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파동의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질에서 결정이 되는데 매질이 정해지면 이건 아까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속력은 딱 정해지고 그다음에 파동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파의 경우에는 매질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음파하면 초속 340m 이러죠. 근데 그 매질이 온도가 좀 올라가면 그거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기라면 초속 340m라면 이 매질이 이 음파는 공기 중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물속을 갈 수도 있고 고체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라면 물이라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초속 1.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땅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4.5에서 8.5km. 지진파도 이게 사실은 음파로 전달되어 오는데 그때 전달되어 오는 속도가 거의 초속 8km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땅 속에서는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쇠 같은 데서 탕탕 치면 소리가 굉장히 빨리 전달됩니다.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저기서 타우는 줄의 장력입니다. 그래서 장력이 더 팽팽하면 줄을 더 팽팽하게 잡아다니면 그 줄에서의 속도가 더 커집니다. 저 뮤는 바로 뭐냐면 줄의 밀도가 되겠어요. 선밀도. 그래서 줄이 두꺼우면 선밀도가 크면 그러면 속력이 좀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이 같으면 그다음에 줄의 장력도 같으면 그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보면 바로 파동의 속력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파동 방정식, 파동의 속력이 있는데 줄에 생기는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유도를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았어요? 아까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안 겁니다. 자, 여기서 저 V 제곱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전자기 배울 때 우리 배운 이건 맥스웰이 이걸 유도했어요. 사실은 전자기파에 대한 것은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19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학자가 이걸 무엇으로부터 유도했냐면 전기와 자기의 기본 방정식,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파라데이 법칙. 자, 이런 법칙들로부터 이 식을 유도했어요. 전기장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이거 봤더니 어떻습니까? 파동 방정식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파동 방정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는데 그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죠. 앞에 부호가.
그러면 이게 파동 방정식이고 그 파동 방정식 속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위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건 1로 만들어 놓으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뭐예요? V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바로 이건데 이 뮤제로와 입실론 제로가 바로 뭐냐면 이게 입실론 제로는 쿨롱 법칙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뮤제로는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있는 개수예요. 이건 진공의 성질이에요. 진공의 유전율, 진공의 투자율이라는 이런 성질인데 그래서 빛의 속도는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면 우리 쿨롱 법칙에 나오는 상수 그다음에 그 비오사바르 법칙에 나오는 상수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냐면 3 곱하기 10의 8cm/s가 딱 나와요. 빛의 속도를 사실은 직접 측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무엇으로부터? 진공의 성질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 방정식도 한번 우리 유도한다면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줄 중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죠. 줄 중에서 델타 X라는 조그만 부분, 이 부분만 보겠어요. 이 부분만 보면 이 부분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 저 장력은 이쪽이 같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 부분의 줄의 밀도를 뮤라고 할 것 같으면 저 부분 빗금친 부분의 질량은 밀도에다가 그냥 델타 X 곱하면 된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면 FY는 델타 M A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Y는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저 장력의 Y축 성분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 차이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델타 M은 뮤 델타 X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Y는 바로 뭐냐면 라운드 T제곱분의 파시얼 T제곱분의 파시얼 제곱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사식을 좀 쓰겠어요. 세타가 아주 작다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냐면 라운드 X분의 파시얼 X분의 파시얼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그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네, 여기 힘은 파시얼 X분의 파시얼 Y의 두 번째 거에서 파시얼 X분의 파시얼 Y의 첫 번째 걸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런 식이 나오는데 요 식, 요 델타와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요거 질량 때문에 델타 X가 나오죠. 이 델타 X를 여기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요 나눠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요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델타 X면 저게 바로 두 번 미분한 미분 개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X, 저거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Y를 요거는 T에 대해서 Y를 두 번 미분한 거 되는 건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이죠. Y에 대해서 X를 두 번 미분한 거고 Y에 대해서 T를 두 번 미분한 게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 부호를 갖죠. 이쪽으로 갖고 가면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개수가 타분의 뮤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그 줄에 생기는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파동이란 매질이 진동하는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것인데 여기 매질은 하나가 똑같은데 파동이 두 개가 와가지고 똑같은 매질에서 두 파동이 진동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의 중첩 또는 간섭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동의 중첩은 어떠냐면 한 위치에 두 파동이 동시에 도달하면 매질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중첩이 되는데 자, 이렇게 파동이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이런 파동이 지금 옵니다. 와요. 자, 위에 건 지금 오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짜로 매질이 진동하는 건 밑에 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 두 개의 벡터 합으로 진동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의 중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오면 어떻게 돼요? 자, 매질이 어때요? 위와 아래로 똑같이 진동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진동이 없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파동이 둘 합하면 이렇게 중첩되는데 파동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원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게 이게 재밌어요. 중첩되었던 두 파동은 지나가면 분리되면 원래 모습을 되찾는다. 사실은 전자기파도 파동이라고 그랬죠. 이 공중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파동들이 지금 전자기파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텔레비전 파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서로 얘기하는 것만 다
찾아서 듣죠. 그 찾아서 듣는 게 뭐냐면 이게 중첩대에서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원래 것만 쫙쫙 뽑아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어떻게 중첩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한 파동은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파동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이건 뭡니까? 똑같은 파동인데 뭐만 달라요? 위상만 조금 차이가 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파수도 같고 각진동수도 같은데 위상만 조금 다른, 물론 다 달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 간단하게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보는 겁니다. 위상만 다르면 두 개가 중첩된다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같은 위치로 가면 이 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된 파동은 그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더해주면 사인 함수의 덧셈 법칙 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봤더니 자 여기서 파동이라는 건 뭡니까?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면 이게 파동인 거예요. 자 봤더니 이렇게 중첩된 놈도 똑같은 파동이에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자, 그래서 이 파장과 진동수가 똑같은 파동이죠. 뭐만 좀 달라요? 네, 요거는 위상이 0이고 요건 위상이 파이라면 요 위상이 2분의 파 이렇게 조금 다르죠. 위상이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진폭이 여기 진폭이라고 그랬죠. 진폭이 위상차에 의존하는 거예요. 위상차에. 그래서 요 둘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하면 파이 값에 따라서 코사인 값이 1, 2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진폭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할 것 같으면 요 두 개를 해주는데 자, 요 파이 값에 따라서 두 파동의 위상차인데 중첩된 파동은 요 두 개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결과가 요게 이제 진폭이라고 그랬죠. 이 진폭이 요 극단적인 경우로 중첩된 파동이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면 항상 어떻습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항상 1이죠. 그래서 요건 2a가 되겠어요. 이게 진폭이 커진다.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로차가 이걸 갖다가 보강간섭이라고 합니다. 일씩 더해서 2배가 됐어요. 근데 그것의 세기는 사실은 제곱. 파동의 세기는 제곱이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동의 세기는 4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로차가 파이의 홀수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폭이 0이죠. 이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걸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없어진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동 1하고 파동 2하고 이건 어떤 거니까 지금 위상차가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오면 파동이 진폭이 2배인 이런 파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렇게 되면 요걸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보강간섭. 자 이런 파동하고 이런 파동이 오면 이건 어떻습니까? 두 개가 위상차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위상차면 이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 버리죠. 없어요. 그래서 이걸 상쇄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파동이 만나면 그러면 네, 위상차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되기도 하고 상쇄간섭이 되기도 하는 거. 이게 바로 두 파동이 만나면 변이가 백타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동의 중첩. 그 다음에 그렇게 백타합이 될 때 둘 사이의 위상차에 따라서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진폭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이걸 갖다가 간섭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섭은 중첩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쇄간섭, 극단적인 경우죠. 이건 보강간섭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파동에도 서로 구분이 되는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파와 횡파. 이건 무엇 가지고 나누냐면 파동을 이야기할 때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겠죠. 진동하는 방향. 또 하나는 뭐냐면 매질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 두 방향이 같으냐 또는 서로 수직이냐에 따라서 종파, 횡파를 나눕니다. 그래서 종파란 뭐냐면 이 둘이 평행한 거예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인 거. 이렇게 진동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
자,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지금 파동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전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가고 있지 않고 자세히 보면 저기서 보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도 수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도 수평 방향, 이런 것을 종파라고 하는데 이 종파는 음파가 대표적으로 종파입니다. 또 이런 종파는 압력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파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변이를 그리는데 변이가 옆으로 그리면 복잡하죠. 혼동되겠죠. 그래서 그 변이를 세워서 그립니다. 종파도 이런 그래프로 표시하는데 이런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저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아래 그래프는 저 이렇게 매질의 변이를 눕힌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눕히고 왼쪽에 있으면 저 아래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눕혀서. 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밀한대가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소한대가 되고 이렇게 소한대하고 밀한대가 반복되게끔. 그래서 저 파동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소와 밀이 반복되면 이게 종파의 변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횡파는 어떻게 되냐면, 횡파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방향이, 이게 바로 횡파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매질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수면파라든가 줄에 생긴 파동이라든가 또는 대표적으로 전자기파가 이렇게 횡파인데, 우리 주위에 파동이 두 가지 중요한 파동이 있습니다. 흔히 대하는 게. 그 흔히 대하는 게 뭐냐면 음파하고 전자기파인데, 이건 흔히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한테도 이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음파에 대한 측정 장치는 귀고, 전자기파, 빛에 대한 측정 장치는 눈이죠. 이 두 개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음파는 종파고 전자기파는 횡파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어요. 그리고 음파의 경우는 뭐냐?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음파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근데 전자기파는 어떠냐?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매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지나가는 데가 매질입니다. 음파도 매질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질이 없으면 음파는 전달이 안 되지만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죠. 그래서 뭔가 있는 데를 지나가면 그걸 전자기파의 매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력은 우리 음파의 속력은 초속 340m, 전자기파의 속력은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이 음파는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냐면 진동수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진동수가 높아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높은 소리가 되죠. 전자기파도 진동수에 대해서 구분되는데 진동수가 높아지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란 뭐냐면 이건 원래 소리에 대해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음의 고조와 진동수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지금 소리가 안 들리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런 단순 조화 진동 발생 장치가 있어요. 그 진동 발생 장치에 110Hz하고 220Hz하고 440Hz하고 880Hz 요것들 보면 요거 전부 도레미파솔라시도 했을 때 요게 가장 표준이 되는 라 도레미파솔라 요게 그다음 한 옥타브가 더 높은 라음, 저 밑에는 한 옥타브가 낮은 거, 저 낮은 거. 그래서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배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음의 고조하고 진동수가 연관이 있는데, 이 진동수 중에서 우리 귀가 이런 음파의 측정 장치라고 했죠. 근데 모든 진동수를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20Hz부터, 보통은 20Hz 못 들어요. 한 100Hz나 500Hz 정도부터 듣는 사람이 많은데 2만 Hz까지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들리는 것은 한 500에서 5000까지가 우리 귀에 잘 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만보다 여기서 5만 5천 초과하면 잘 안 들리는데 2만을 초과하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초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플러 효과는 뭐냐? 도플러 효과는 소리를 내는 음원이 있어요. 음원. 자, 여기서 기적을 울렸다면 이게 음원이죠. 음원.
근데 소리를 듣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원이 내는 진동수를 F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찰자가 듣는 진동수를 F0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두 개가 같냐면 서로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면 둘이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서로 가까이 오든가 멀어지면 이게 달라져요. 서로 멀어지면 듣는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보다 더 낮아집니다. 서로 가까워지면 듣는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보다 더 높아지는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도플러 효과 공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이 다른데, 자, 여기서 그 도플러는 사람 이름입니다. 누구냐면 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물리학자, 수학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뭘 연구한 사람이냐면 별의, 쌍둥이 별의 색깔을 연구하면서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멘델 잘 알죠? 멘델. 유전학 한 사람, 이 멘델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그 멘델이 학교 다닐 때 그때 빈대학교에서 이 사람이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도플러 효과는 자, 음원하고 관찰자가 있다면 여기서 음파의 속도는 V라고 하겠습니다. 음원에서 나오는 진동수, 주기, 파장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연돌 사이는 어떤 관계인지 다 알죠? 자, 이런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관찰자면 관찰자의 진동수 O입니다. FO, TO, 람다O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요놈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인지 우리 잘 알죠. 자, 이런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먼저 관찰자는 정지해 있고 음원이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찰자 여기 있는데 음원이 지금 여기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옵니다. 앰뷸런스가 오면 앰뷸런스가 윙윙 하는 소리가 앰뷸런스가 정지해 있을 때보다 여기서 듣는 사람이 오고 있으면 더 높은 소리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한 파장 가는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음파의 속도에다가 TS 파장을 곱한 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저게 뭡니까? 저 음원이 오는 속도예요. 거기다가 주기를 곱한 것만큼 이쪽 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듣는 소리는 여기 파장이 요만하게 들리는 겁니다. 파장이 줄어든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듣는 파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합니다. 내가 듣는 진동수는 V를 람다 제로로 나누는데 이 람다 제로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람다 S를 저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여기 VS로 빼주니까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분모가 줄어들면 진동수가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음원이 멀어지고 있으면 파장이 이만큼 길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원래 파장은 이만큼이라면 파장이 원래보다 이만큼 더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듣는 진동수는 더 작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관찰자는 가만히 있고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관찰자는 가만히 있고 음원이 움직여서 음원이 멀어지면 진동수는 더 낮게 들리고 가까이 오면 진동수가 더 크게 들리는데, 반대로 음원은 가만히 있고 관찰자가 움직일 때도 가까이 가면 진동수가 커지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지는데, 커지고 작아지는 방법이 이거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 여기서 음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관찰자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바로 공기의 속도가 달라지는, 음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자, 음파가 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뛰고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음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파의 속도가 뭘로 바뀌냐면 V 더하기 V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는 속도만큼 음파의 속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듣는 진동수를 구하면 그 음파의 속도를 자기의 파장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을 자, 람다 제로를 저걸로 바꿔 쓸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V분의 V 더하기 V0 하니까 어떻게 진동수가 더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반대는 어떠냐? 반대는 자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듣는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속력이 음파의 속력이 더 느려지는 것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느려지는 효과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데 이때는 어떠세요? 더 작아지는데 이건 뭐예요? 분자가 작아져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이 도플러 효과 공식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다 정리할 것 같으면 자 우리가 유도한 거 봤지만 이거 외우면 더 좋아요. 자 도플러 효과 공식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FS가 음원의 진동수가 되겠어요. F0는 듣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자 여기서 여기는 저 위에 건 뭐냐? 분자는 뭐냐? 관찰자예요. 관찰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밑에는 뭐냐? 음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관찰자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그때는 플러스가 되겠어요. 요거 음원이 가까이 오면 저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더 커지죠. 더 커질 때 관찰자가 가까이 오면 분자가 더 커지고 음원이 가까이 오면 분모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진동수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 반대로 멀어질 것 같으면 관찰자가 멀어질 것 같으면 저기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음원이 멀어질 것 같으면 분모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진동수가 더 작게 들리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외워두면 우리 도플러 효과는 언제든지 그래서 분자는 관찰자가 음원에 다가올 때 또는 관찰자가 음원에서 멀어질 때 다가올 때는 커져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멀을 때는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반대로 분모에서는 이건 음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원이 다가올 때는 커지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멀을 때는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도플러 효과 공식을 우리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6주 강의를 기대해 주기